지난 1부에서는 CBDC를 비롯한 디지털 화폐의 개념과 디지털 결제 시장, 또 화폐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화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CBDC를 발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중에 약 80%가 CBDC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CBDC 시범 운영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터키, 사우디, 캄보디아 같은 신흥 이런 나라들도 관련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중국은 춘절하고 5월 노동절에 시범 연휴 시범 도입을 얘기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올해는 테스트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이 오프라인에서도 부딪히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펑펑이라고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부딪히기만 해도 결제 혹은 거래가 가능한 것까지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서까지도 DC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또 연구 보고서를 공개를 하기로 했고요. 많은 나라들이 CBDC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CBDC를 도입하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CBDC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왜 많은 국가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면서도 상당히 사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지금 국내에서 이제 저희 박 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해외 사례들도 얘기했지만 뒤에서 이제 국내 사례도 좀 얘기를 하겠죠. 국내에서 이거를 연구를 하신 많은 분들도 업계에 계신 업계 관계자, 핵심 관계자분들도 이 CBDC가 꼭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어야 되는 거야?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블록체인을 다루고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도 CBDC가 꼭 법에서 정하고 있고 중앙은행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정화폐인데 어떤 기술 요소를 선정한다는 것에 한국은행의 이런 기술 기획자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유심히 한번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감히 짐작해보건대 블록체인의 아주 기본 속성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시면서 도입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블록체인의 가장 몇 가지의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사실 한 번 기록한 데이터를 이미 수정 삭제할 수 없다는 그 무결성 때문에 계속 거론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존에도 사실 디지털 화폐,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화폐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여러 어떤 숫자 데이터들이 지금 화폐로 쓰여지는 그리고 결제에 사용되는 모델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싸이월드 도토리도 얘기했고 그리고 카드 포인트도 해당될 수도 있는데 기존의 그럼 시스템과 명확하게 달라지는 어떤 기술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법정화폐, 조폐공사에서 화폐를 발행하시고 한국은행으로 옮겨지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한국은행에선 이 장부에 기록을 하실 겁니다. 그것도 화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중은행으로 시중은행 본점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시중은행에서도 본인들 장부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하실 거죠. 그럼 요것과 이 CBDC 명확하게 이제 디지털 화폐로만 발행한다는 그 화폐는 무엇이 차이점이 있느냐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차이점이 나와지는 분기점이 저는 데이터의 처리의 어떤 일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CBDC가 구현이 되고 구축이 될 때 기존의 화폐 시스템과 계속 비교가 될 겁니다.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때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한국은행의 장부와 시중은행들의 장부들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안 규정만 금융보안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고지가 될 뿐이지 그것들이 꼭 똑같은 시스템에 처리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하나의 원장을 이제 합의 과정에서 참여를 할 것이고 피어 노드, 이제 데이터를 기록해서 저장해야 되는 그 노드들의 참여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그 컨소시엄, 이제 이 프라이빗 형태, 이제 퍼미션드 형태죠.
거기에 참여가 된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일관성에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실제 화폐를 이제 주조를 할 겁니다. 주조를 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시중은행으로부터 유통시킬 수 있는 계좌로 옮겨질 것이고요. 옮겨진 그 화폐의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같이 기록이 될 거고, 그거는 한국은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유저들이겠죠. 일반인들한테 오는 과정, 모든 데이터 스트림이 블록체인 원장이 다 기록이 되고,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투명하게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엔드 유저 모든 일반 국민들한테 다 공개할지 말지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한국은행에서,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에 여러 이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데이터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 기술들을 이제 융복합해서 구현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계속 거론되는 것이 내부자의 위협이라는 그런 리스크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록한 데이터를 수정을 못한다가 어떤 잘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구현 형태에 따라서는 지금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솔루션을 도입해서 쓴다고 하면은 내부자 위협에서도 어떤 방지할 수 있는 일종 솔루션이 있지만, 신뢰 문제에서는 어떤 특정 어떤 업체의 솔루션만을 썼을 때에 그것을 도입한 기술 책임자도 책임의 어떤 여부가 또 굉장히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시중은행,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여러 개 지금 금결원,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이제 많이 어떤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지금의 에코시스템, 이 전체 생태계들이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정화폐를 다루는 그런 생태계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이 원본 데이터들을 같이 원본성과 어떤 무결성을 같이 검증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블록체인이 계속 도입되고 거론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미디움의 한경수 수석님께서는 듣기로는 실제로 바하마의 CBDC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간략하게 바하마 CBDC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운이 좋게도 제가 좀 일찍 CBDC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전 근무지에서 2018년도에 IBM과 컨센시스라는 업체랑 함께 바하마 CBDC 구축 프로젝트에 보안 아키텍처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프로젝트는 일단은 처음에 금융 포용성에 대한 어떤 확대를 목표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섬나라인 바하마의 어떤 지리적 특성이 좀 있었고, 그거에 이제 더불어서 좀 IT 인프라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진행됐던 프로젝트의 하나의 챌린지였고요. 그 챌린지를 해결하는 과정 안에 다양한 연구가 시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사에서도 그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방금 말씀드린 바하마 CBDC는 샌드 달러라는 이름으로 상용화돼서 실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 세계에서 소매 금융 분야의 CBDC 어떤 유즈 케이스 중에서는 바하마 케이스가 좀 1등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제로 제일 많이 소매 금융 분야에서 사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좋은 사례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바하마 CBDC 프로젝트를 들어보니까 CBD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에 앞서서 기존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의 연계성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일부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CBDC를 사용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체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용카드, 어떤 디지털화된 자금 서비스를 계속 받아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CBDC가 도입이 됐을 때 가장 그 변화에 많은 반응을 보이는 건 기업과 작은 상공인들,
중소기업 업체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CBDC로 결제를 하면 기존의 전자페이와 다른 부분들은 전자결제와 다른 부분들은 결제 시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존의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결제한 시점 이후로 몇 영업일 이후, 그러니까 월요일에 결제를 하면 수요일 혹은 목요일 정도에 자금이 들어왔죠. 내가 오늘 국밥을 파는 장사를 하는 분이다. 근데 오늘 100그릇을 팔았으니 이 부분에 대한 자금이 적어도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들어와야 되니 목금 정도 돼야 그 돈으로 다시 발주를 넣을 수 있는 그걸 되게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상공업체들은 얼마 안 되는 그 금액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기다림 때문에 며칠을 더 당기려고 PG사가 제공하는 유동화 서비스 같은 것들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페이를 더 내시고 수수료를 내시고더라도 며칠이라도 더 당기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으셨는데 CBDC로 결제를 하면 결제 시점이 바로 지급일이에요. 이런 유동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해소를 겪게 되실 거고 많은 상공인, 많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이거에 대한 도입으로 인한 혜택을 바로 체감하실 수가 있게 되죠. 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BDC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중간에 있던 은행 혹은 신용사가 받아갔던 수수료 부분을 전혀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에 대한 혜택까지 일반 기업들이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은행들이나 카드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인한 영향을 해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더 내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더 많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박 팀장님께서 CBDC가 상용화되었을 때 소매금융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지급결제 시장에 있어서는 물론 일반과 상점 간에 이제 거래가 일어나긴 하지만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미들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중개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신용카드 시장은 CBDC가 오더라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지급, 청산, 결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단지 이제 CBDC가 점점 이제 유통량이나 사용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어떤 지금의 금융결제원이 하는 그런 청산의 역할이 좀 약화가 될 수는 있는데 이 CBDC 환경이 변하면서 그들과의 어떤 중앙은행의 관계를 설정하고 어떤 임무를 부여할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다각도의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업은행들도 아마 이 포럼을 상업은행 관계자들께서 많이 보실 텐데 상업은행도 이제 CBDC와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예금을 빼서 CBDC를 보유한다. 그러면 이제 이전처럼 뭔가 예금 가지고 대출을 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모델이 점점 약화된다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은행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 사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사용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서 상품 경쟁력이라고 하죠. 이런 좀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